여러분, 잠시 상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의 머리에 걸린 현상금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320억 원에 달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 남자의 이름이 바로 김원봉이었습니다. 당시 백범 김구 선생에게 걸린 현상금이 60만 원 정도였다면 약산 김원봉에게는 그보다 훨씬 많은 1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려 있었죠.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 보통 20억 내외인 걸 생각하면 김원봉 한 명만 잡으면 평생을 넘어 대대손손 호의호식할 수 있는 돈이었던 셈입니다. 일본 순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쫓았고 김원봉은 매일 밤 잠자리를 옮기며 단 한 번도 같은 곳에서 2번 자지 않았다고 해요. 약사는 늘 품에 권총을 지니고 다녔고 잠을 잘 때도 옷을 입은 채로 잤다. 라는 기록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을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지고 고관들을 벌벌 떨게 했던 공포의 상징이자 가장 세련된 스타일을 고수했던 멋쟁이이기도 했으니까요. 1945년 그토록 바라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부푼 가슴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꽃다발이 아닌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이 해방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경찰 간부 노릇을 하며 김원봉을 체포한 겁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취조실, 노덕술은 김원봉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이 빨갱이 자식아, 이제 내 세상인 줄 알았지? 수십 년간 일본군 수만 명을 상대하며 당당했던 독립투사가 정작 내 나라 땅에서 친일파였던 놈에게 수모를 당한 겁니다. 김원봉 선생은 풀려난 뒤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왜 조국에 돌아왔던가? 내가 죽이려 했던 놈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인가? 그가 흘린 눈물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뒤틀린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그가 남한을 등지고 북으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죠. 역사의 아이러니란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김원봉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는 바로 그의 아내 박차정 의사와의 사랑입니다. 요즘 드라마 속 걸크러쉬 주인공을 상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박차정은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총을 들고 전장을 누비던 무장 독립 투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중국 난징이었죠. 김원봉이 세운 의열단 간부학교에서 여학생 반장을 맡고 있던 박차정에게 김원봉은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혁명의 길은 외롭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라는 식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편안한 신혼생활 대신 화약 냄새 진동하는 전선을 함께 달렸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1939년 곤륜산 전투에서 박차정은 치명적인 총상을 입게 됩니다. 김원봉은 부상당한 아내를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고 결국 박차정은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4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김원봉은 아내의 유해를 가슴에 품고 귀국해 고향 밀양 뒷산에 묻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나라가 이제 왔는데 왜 당신은 말이 없어?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은 요즘으로 치면 가장 힙힙하고 세련된 특수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스타일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을 때는 가장 멋진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거든요. 의열단원들은 최고급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어도 영화 배우처럼 포즈를 취했죠. 그들은 평소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행동하다가도 거사 때는 거침없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저렇게 부유해 보이고 매너 좋은 청년들이 테러리스트일 리 없다라고 방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짧고 굵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시 의열 단원들이 지켜야 했던 수칙들을 보면 정말 엄격했습니다. 언제나 쾌활함을 유지할 것, 자결할 준비를 항상 할 것. 김원봉은 단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괴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설을 위해 파괴하는 것이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저항이었던 셈이죠. 독립운동은 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폭탄 하나를 구하는데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으니까요. 김원봉은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펀드레이저이자 CEO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설득해 자금을 모았는데 그 방식이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물급 자산가를 찾아가 조용히 권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이 일제의 군자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독립의 초석이 되겠습니까? 물론 협박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부자들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써주었고 나중에 독립된 조국에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원봉은 자금 관리에 철저해서 단 일전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구멍난 신발을 신으면서도 단원들에게는 최고의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 말이죠. 우리는 김원봉을 전설적인 독립운동가로 기억하지만 인간 김원봉은 매우 외롭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거사에 실패하고 교수형에 처해질 때마다 남몰래 밤을 지새우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체포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일본군 본부 근처까지 잠입했다가 간신히 탈출한 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해요. 겉으로는 강철 같은 사나이였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나는 이름 없는 병사로 남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을 바랐던 거죠. 하지만 역사는 그를 이름 없는 병사로 두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삶을 살았기에 오히려 사후에는 남과 북 양쪽에서 외면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독립운동사의 두 거물, 백범 김구와 약산 김원봉. 두 사람은 조국 독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방법론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온건파 전략가와 행동파 혁명가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지키며 외교와 정통성을 중시했다면 김원봉은 즉각적인 타격과 무장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실제로 임시정부 자금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고 인재를 영입할 때도 서로 은근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큰 적을 위해 뭉치자라는 대의명분 아래 광복군으로 합쳐진 것이죠. 김구 선생이 김원봉을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두 거인의 만남은 당시 독립운동 진영에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두 주인공이 힘을 합쳐 빌런을 물리치는 장면 같지 않나요? 일본 경찰들이 김원봉을 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귀신 같은 변장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염을 붙였다 뗐다 하는 수준을 넘어 목소리와 걸음걸이까지 완벽하게 바꿨다고 해요. 어느 날은 평범한 장사꾼으로 변장해 일본 경찰 바로 옆에서 국밥을 먹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화려한 귀족으로 변장해 파티장에서 일본 고관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김원봉이 여기 나타났다 라고 해서 달려가면 이미 그는 유유히 사라진 뒤였죠. 한 번은 기차 안에서 자신을 쫓는 형사와 마주 앉아 태연하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형사가 요즘 김원봉이라는 자가 이 근처에 나타난다는군이라고 하자 김원봉은 그놈 참 골치 아픈 놈이군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하니 정말 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해방 전국에서의 남한은 김원봉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당시 극우 세력과 친일파들이 득세하던 남한 정치판에서 그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덕술 사건은 그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죠.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그를 암살하려 했고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사실 김원봉은 철저한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혁명가에 가까웠지만 당시의 이데올로기 전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1948년 그는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건너갔고 그대로 북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남한은 친일파들의 세상이 되었으니 차라리 북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선택은 훗날 그에게 또 다른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북한으로 간 김원봉은 처음에는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 고위직을 맡으며 대접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일인 독재 체제가 굳어지면서 의열단 출신의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그는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1958년 김원봉은 결국 국가전복음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숙청당합니다.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합니다. 감옥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처형당했다는 설도 있죠. 일제 치하에서 그토록 모진 고문을 견디고 살아남았던 영웅이 정작 자신이 선택한 조국에서 허망하게 사라진 겁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 왔습니다. 남한에서는 북으로 간 배신자로, 북한에서는 숙청된 반동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죠. 양쪽 모두에서 버림받은 그의 이름은 수십 년간 금기시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의 뒤안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김원봉은 1898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대쪽 같았다고 해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초등학교 시절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에 나눠준 일장기를 화장실 변통에 넣어버린 사건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조국을 빼앗긴 서름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지만 나라가 망하자 모두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대부분 독립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겪었죠. 김원봉이라는 거인은 결코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밀양이라는 땅의 기운과 가족들의 희생 위에서 탄생한 셈입니다. 청년 김원봉은 더 큰 공부를 위해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죠. 당시 이 학교는 중국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을 배출하던 곳이었는데 김원봉은 이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인 동기생들은 그를 조선에서 온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형형했고 전술 전략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감각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쌓은 인맥과 군사 지식은 훗날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이끄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조차 김원봉을 눈여겨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그의 역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시겠죠? 그는 이미 20대 초반에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공을 돈과 명예로 측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원봉의 삶을 보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320억 원의 현상금을 거절하고 물론 자기가 받는 건 아니지만 가시받기를 택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연봉 수십억의 대기업 임원 자리를 마다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스타트업을 차린 것과 비슷할까요? 그것도 실패하면 목숨을 잃는 아주 위험한 스타트업 말이죠.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가난과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약점이라면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는 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내 가족만 잘 사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원봉의 선택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죠. 김구 선생이 나무 같은 분이었다면 김원봉 선생은 불꽃 같은 분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지켰습니다. 반면 김원봉은 일제의 심장부에 불꽃을 던져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김구의 외교적 노력과 김원봉의 무장투쟁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김구는 민족주의를 최우선으로 했고 김원봉은 민족주의 위에 사회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김구 선생은 사별 후 홀로 조국을 사랑했다면 김원봉은 전장에서 동지이자 아내인 박차정과 함께 뜨겁게 사랑했죠. 두 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했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원봉이라는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320억의 사나이, 의열단의 수장, 아내를 전장에서 잃은 슬픈 남편, 그리고 결국 남과 북 모두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혁명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가끔은 지워진 기록 속에 더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김원봉 선생의 행적이 북한 정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외면받았지만 그가 일제 강점기에 보여준 순수한 열정과 희생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무게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지만 그가 꿈꿨던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는 오늘날 우리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이름 석자, 이제는 편견 없이 가슴 한구석에 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이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김원봉 선생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뭉클하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